엄마 약속 지켰어. 나 서울대 합격했어. 빗줄기가 쏟아지는 공원묘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차가운 묘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학생,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장태산 회장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의 묘 앞에서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놀란 소녀가 도망치듯 자리를 뜨고 흙탕물에 떨어진 건 낡은 지갑 한 개, 찢어진 사진 한 장, 그리고 젖어 있는 종이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장태산 자신이 죽은 딸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기일에 찾아온 이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만남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위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잔뜩 찌푸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어요. 수천억 대 건설 재벌이라는 장태산 회장의 아침 식탁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풍경입니다. 장태산은 물에 말아놓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짭짤한 젓갈 한 점을 무심하게 집어듭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비릿하고 짠맛이 텅 빈 위장을 자극하지만 장태산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바로 20년 전 가난한 화가를 택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장수연의 기일입니다. 장태산이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꾸역꾸역 숟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요란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오빠, 우리 왔어요. 아이고, 벌써 식사하고 계시네. 화려한 명품 코트를 걸친 여동생 장희숙이 양손 가득 백화점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그 뒤를 이어 조카 강민호가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합니다. 삼촌, 안녕하셨어요? 민호입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장태산은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을 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장희숙이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를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호들갑을 떱니다. 오빠, 오늘 수연이 기일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상이라도 좀 도울까 해서 일찍 왔지. 아니,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궁상맞게 드셔? 장희숙의 눈동자가 장태산의 안색을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거실 한쪽에 놓인 고풍스러운 도자기와 서재 쪽의 육중한 금고를 향해 빠르게 굴러갑니다. 장태산이 젓갈을 씹으며 낮게 으르렁거리듯 입을 엽니다. 제사상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강민호가 얼른 장태산의 옆으로 다가와 빈 물컵에 물을 채우며 비굴하게 웃음을 흘립니다. 아, 삼촌.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도 보고 그래야죠. 제가 요즘 삼촌 생각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알아보고 있어요. 장태산은 강민호가 따르는 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남은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눈치 빠른 장희숙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장태산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장희숙이 손수건으로 입가를 톡톡 두드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오빠, 그나저나 민호가 이번에 손 뗀 그 프랜차이즈 사업 말이야.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자금 회전이 막혔나 봐. 아이고, 죽은 수연이 생각해서라도
조카 하나 살려줘야 하지 않겠어? 장태산의 숟가락질이 뚝 멈춥니다. 죽은 딸의 이름이 돈 타령의 수단으로 나오자 장태산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강민호가 기다렸다는 듯 장이숙의 말을 거들며 무릎을 꿇고 장태산의 다리에 매달릴 기세로 덤벼듭니다. 삼촌,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자 쳐서 갚을게요. 아니, 제가 성공해서 삼촌 노후 효도 톡톡히 하겠습니다. 수연 누나 목까지 제가 다 할게요. 네. 장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장희숙과 강민호의 얼굴을 번갈아 노려봅니다. 딸이 죽은 날조차 슬픔보다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핏줄들의 모습에 장태산의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장태산이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리꽂습니다. 탕! 날카로운 금소금이 거실 전체를 쟁렁쟁렁 울립니다. 놀란 장희숙이 어깨를 움츠리고 강민호는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놈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장태산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장태산이 식탁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수연이 이름 팔아가며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장희숙이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하다는 듯 항변합니다. 오빠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남이에요? 하나뿐인 여동생이랑 조카한테 너무 박절한 거 아니에요? 박절? 인연이 20년 전 수연이 쫓겨날 때 뭐라 그랬어? 거지. 같은 화가 데려오느니 연 끊는 게 낫다고 부채질한 게 너 아니었냐? 장태산이 손에 잡히는 대로 물컵을 집어 현관 쪽으로 집어던집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기겁한 강민호가 장희숙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삼촌 화나셨어. 빨리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오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 핏줄 다 내치고. 저 돈더미 짊어지고 젖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장희숙이 악다구니를 쓰면서도 강민호의 손에 이끌려 현관문 밖으로 밀려납니다.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옵니다. 장태산은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쾅거리고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에 장태산이 식탁 의자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혈압약통을 꺼내 입안에 털어넣고는 물도 없이 억지로 삼킵니다. 장태산이 인터폰을 눌러 쉰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비서실장, 오늘 일정 다 취소해. 기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잠시 후 장태산은 평소 타던 최고급 세단 대신 차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검은색 구형 그랜저에 시동을 겁니다. 이 차는 장수연이 살아있을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아 장태산에게 선물했던 차입니다. 오래된 엔진이 덜컹거리며 힘겹게 돌아가자 장태산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립니다. 장태산은 조수석에 장수연이 생전에 좋아했던 소박한 단팥빵 몇 개가 담긴 봉투를 툭 던져놓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장태산의 낡은 차가 비틀거리며 도로 위로 나섭니다. 차창 밖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이 어느새 굵은 장대비로 변해 차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와이퍼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쏟아지는 비를 닦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장태산이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수연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내 곁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산을 쌓았지만 정작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가족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빗길을 달리는 내내 장태사는 차라리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딸의 손을 잡았을 것이라며 뼈저린 후회를 곱씹습니다. 한참을 달려 파주 공원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 비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장태사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들려 하지만 거센 바람에 우산살이 휘청거립니다. 제대로 펴지지도 못한 우산을 대충 머리 위에 얹은 채 장태사는 진흙탕이 된 산길을 비틀거리며 오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참을 걸어 딸 장수연의 묘역이 눈에 들어올 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리 없는 그 외딴 곳에 낯선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장태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춰섭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입니다. 장태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낯선 존재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